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시장에 빚을 내서 자금을 조달하는 국고채 발행액 180조 5천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사상 최대입니다. 많이 쓰려면 많이 벌어야 될 텐데 우리나라 재정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국민의당 유세버스 사고로 숨진 고인의 빈소를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차례로 찾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빈소를 지키던 안철수 후보와 만났는데 이 소식 전해드릴게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여야 간 네거티브 공방도 한층 더 거칠어졌습니다. 이 네거티브 중단 선언도 무색해진 대선판, 잠시 후 꼼꼼히 짚어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잠시 후 저희 MBN 프레스룸에 단독 출연합니다. 초접점 박빙을 이어가고 있는 대선 국면과 국민의당과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날씨부터 알아볼까요? 네, 봄이 찾아오는 걸 시기라도 하듯 늦겨울 추위가 매섭습니다. 찬바람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체감 추위는 영하 15도에 달하면서 어제보다도 더 추웠습니다. 밤사이 한파특보는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전북에 이어 오늘은 경남 일부 지역에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한파경보가 발효 중인 파주와 춘천, 양구는 영하 15도 안팎으로 출발했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5도 이상 더 낮게 느껴지면서 종일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이 늦겨울 한파가 절정을 보이지만 그래도 내일은 견딜만한 날씨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6도까지 오르겠고요. 토요일 낮 기온도 영상권에 머무르겠습니다. 오전 중에 서쪽 지역에 내리던 눈은 잦아들었지만 이 눈이 닿지 않는 동쪽 지역은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경북 영덕에는 이틀째 산불 소식도 들려오는 만큼 더욱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영하 7도, 울산이 영하 5도 보이면서 오늘보다는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다만 크게 나는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수인 토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지나겠습니다. 추위가 며칠째 이어지다 보니 면역력 떨어지기 쉽습니다. 전국의 감기 가능 지수도 매우 높음을 보이고 있는 만큼 더욱더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알찬 큐시트 회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오늘 첫 아이템 제목은요. 빈소 찾은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와 독대입니다. 이 두 후보, 이 국민의당 유세차 사고로 숨진 고인의 빈소를 차례대로 찾았습니다. 이 두 후보 중 먼저 빈소를 찾은 후보 다름 아닌 윤석열 후보였는데요. 이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예고한 대로 어제 오후 8시 반쯤 이 강원도 원주 유세를 마치고 이 빈소를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안철수 후보와 이후 배석자 없이 20여 분간 만남을 가지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네. 양측 배석자 없이 열린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윤 후보가 형식적으로는 조문을 온 상황이었습니다만 지난 13일에 안 후보가 처음으로 단일화 제안을 한 뒤로 두 후보 처음 만나는 자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가장 큰 관심은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 아니겠어요? 네, 단일화로 밀당을 하고 있는 두 후보죠. 그래서 네. 혹시 관련 얘기가 나왔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는데요. 윤 후보의 답변 듣고 오시죠. 제가 뭐 힘은 못 되더라도 하여튼 마음의 위로라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그 이외에 다른 얘기는 나누질 않았고요. 또 우리 안철수 후보님 사모님도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지금 상황이어서 사모님의 그 빠른 쾌유도 빌고
네, 코로나 확진으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김미경 여사의 좀 쾌유를 빌었고 이후 당원 사망 사고에 대한 위로를 정했지만 여러분이 추측하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네. 답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추측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위로만 하고 단일화 논의는 안 했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인 건데 그런데 어제는 국민의당 쪽에서 제시한 이 단일화 논의 마지막 이 시한이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단일화 논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민의당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만큼 네. 현재 단일화 논의를 계속 이어가는 거는 좀 예의에 어긋난다라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면서도 이번 빈소 방문 그리고 두 후보 간의 독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단일화 분위기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평가 먼저 듣고 오실게요.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일 테니까 그 점을 위로하고 그 고인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로서는 당연한 문상 내지 그 방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안철수 후보와 만나서 짧지만 여러 가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간의 심적인 유대를 강화하는 그런 계기는 충분히 되었다고 봅니다. 단일화 국면에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는 그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께서 다시 새로운 선택과 또 단일화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주는 새로운 국면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신뢰가 쌓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 후보와 안 후보의 심적 유대가 좀 강화됐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여론조사로 후보를 정하는 이 안 후보가 제안하고 있는 이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는 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면서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두 후보가 좀 심리적으로 가까워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은영미 위원님, 네. 이 어제의 한 20여 분간의 독대로 이걸 계기로 이 단일화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일단 둘이 단일화를 제안한 이후 두 사람이 얼굴을 맞댔으니까 이제 네. 문턱은 좀 넘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어제 그 윤석열 후보의 일정이 굉장히 강행군이었어요. 호남에서 시작해서 충청 거쳐서 강원도까지 갔는데 네. 그걸 다 마치고 충남의 천안까지 직접 내려가서 네. 직접 조문을 한 거거든요. 한마디로 네. 단일화 대상인 안철수 후보를 상당히 예우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안 후보도 아마 이제 그런 거를 잘 알 거고 그러나 이제 그런 심리적인 어떤 유대감이 좀 커졌다라는 그런 장점 외에도 사실 이번 사고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18일까지가 장례 기간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선거 운동을 재개하더라도 상당히 책임론도 있고 네. 그다음에 유세차가 18대였는데 그걸 전부 운행 중단했어요. 사고가 그렇죠. 난 네. 유형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선거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상당히 선거 운동의 동력이 좀 상실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단일화에 대해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봤을 때 18일까지가 선거 운동을 중단했으니까 주말에 이제 선거 운동이 시작은 되는데 아마도 안철수 후보에 대한 예우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계속 시간만 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말에 아마도 담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이루어질 걸로 보고 제가 보기엔 아까도 말했지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나갈 것 같고 윤석열 후보도 좀 더 이제 서로 이제 얼굴 맞대고 약간의 신뢰를 쌓은 만큼 단일화는 안 된다, 여론조사는 안 된다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왜 단일화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고 보느냐면 네. 어제와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동안은 여론조사의 단일 후보 경쟁력이나 적합도에서 이상하게 윤석열 후보가 사실 일반 지지율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에게 상당히 유리했었는데 네. 어제 나온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하고요. 네, 네. 오늘 나온 4개 기관의 여론조사인데 NBS 여론조사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재명과 단일 후보가 경쟁을 했을 때 그거 경쟁력이죠 일단. 네, 그다음에 누가 단일 후보로 윤석열과 안철수 후보 중 누가 단일 후보로 적합하느냐엔 적합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모두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유리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안철수 후보가 유리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도 제안을 했지만 윤석열 후보가 받을 수 없었던 건데 이제 흐름이 한 2개 정도가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하게 나온 거니까 흐름이 좀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윤석열 후보도 물론 시간이 촉박하기는 합니다만 네. 굳이 여론조사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선을 긋지 말고 좀 더 전향적으로 협상을 했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은영미 위원께서 지금 단일화 논의 어떤 문턱을 좀 넘은 것 같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주 주말이 좀 이 주목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이 관전 포인트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빈소에 윤석열 후보만 간 게 아닙니다. 이수아 기자. 네.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갔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 원래 이 유세 중에 조이만 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대신 간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네, 앵커 말한 것처럼 사실 이재명 후보 어제 서울 강남에서 네. 잠실까지 이어지는 좀 집중 유세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런 일정 때문에 본인은 가지 못하고 이 유세 중에 좀 공식적으로 조이만 표하고 오영훈 실장과 이낙연 위원장이 오후 6시쯤 대리 조문을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측의 좀 조문은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이 윤 후보가 빈소를 떠난 지 약 25분 만인 9시 반쯤에 이재명 후보가 예정에 없던 조문을 온 거죠. 네, 영상으로 만나보실게요.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수행은 없이 혼자 오셨는데요. 부모님이랑은 어떤 이야기 나누셨을까요? 몇 분 정도 혼자 하셨어요? 시간은 안 잡았어. 두 분이서 따로 대화를 하신 건 맞죠? 혹시 안에서 정치 현안이나 뭐 단일화 관련해서 말씀 나누신 거 있으시죠? 미안합니다. 네. 좀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단일화 관련해서도 혹시 나누셨나요? 네, 이 후보 이 빈소에 들어설 때도 수행 인원 없이 빈소에 들어서는 모습이었고요. 역시 20분 정도 안 후보와 얘기를 나눈 뒤에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죄송합니다 말만 하고 자리를 뜨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25분 차 방문입니다. 이게 참 묘한데 은영미 위원님. 네. 지금 보니까 사실 뭐 윤석열 후보는 갈 예정이다라고 뭐 예고가 됐었던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예고 없이 이 다른 가진 수행도 없이 혼자서 지금 딱 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어제 이재명 후보는 서울 강남과 송파에서 유세 일정을 펼쳤어요. 네. 그래서 그 장례식장이 천안이니까 밤늦게까지 하면 늦겠다 해서 원래는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만 가서 조문을 하고 대신 이재명 후보는 그 유세 중에 이제 묵념을 하는 식으로 조의를 표했죠. 네. 그랬는데 윤석열 후보는 어쩌면 단일화 상대니까 직접 가는 게 사실 예의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냥 안 가도 되겠지 처음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정치적 도의상 그게 맞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직접 제안은 안 했지만 꾸준히 물밑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 측에서 연대 내지는 단일화 제안을 계속 하자고 제의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뭐 서울과 천안이 그렇게 늦은 것도 뭐 그렇게 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가는 마당에 내가 굳이 뭐 좀 멀다는 이유로 안 가는 게 뭐 정치적 도의상 맞지 않겠다 싶어서 아마도 뒤늦게 수행원도 없이 그냥 자기가 홀홀단신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치적 도의상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좀 이거는 뭐 계산적이긴 한데 굳이 뭐 이런 계산을 넣어야 되겠느냐 싶겠지만 만약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될 경우에 네.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 단일화에 반대하는 지지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떨어져 나올 거예요. 네. 그럴 때 이재명 후보 쪽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최소한 안철수 후보에게 예우를 다하고 좀 그 지지층을 좀 겨냥한 그런 행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은영미 위원께서 굉장히 다각도로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뭐 어쨌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여야가 지금 이렇게 직접 와서 위로를 해준다는 건 굉장히 좀 고마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안철수 후보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수아 네, 기자? 두 후보 배웅을 마친 뒤에 안 후보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네.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듣고 오시죠. 상가에서 그 위로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쁘신 분들 그중에 선거운동 중에도 와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사태 수습에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참 이 예기치 못한 악재 때문에 이 안철수 후보 참 상심이 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짚을 건 짚어야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 공식 선거 운동 언제 재개를 한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요. 네. 일단 안 후보는 내일 오전까지는 빈소를 좀 지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빈소가 천안하고 김해 두 군데에 나눠져 있는데요. 네. 오늘 오후에 두 곳을 모두 방문을 해서 조문을 하고
유족들을 좀 위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인이 끝날 때까지는 빈소를 좀 지키면서요. 고인에 대한 예우를 다 한다는 계획이고요. 숙소도 빈소 인근에 아예 마련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이제 선거운동을 언제 시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네. 아마 발인이 완전히 끝난 후에야 아마 선거운동이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말이 되어야 안철수 후보를 선거 유세장에서 다시 볼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번 주말은 돼야 다시 안철수 후보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사안이 사실 뭐 이 사건 사고만 대선을 떠나서 사건 사고만 떼놓고 봐도 좀 굉장히 좀 큰 사안입니다. 그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지금 뭐 중대재해법 위반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유세버스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네.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일 것이라는 일단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1차 부검 결과가 오늘 나온 상황이고요. 네. 지금까지 미뤄봤을 때는 이 유세버스 외부에 달아놓은 LED 있지 않습니까? 이 조명을 사용하기 위해서 발전기를 버스 안에 놔뒀는데 이 버스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발전기가 돌아가다 보니까 네. 여기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제 사망하신 분들이 숨을 거뒀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높은 것으로 지금 일단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가 이 과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을 것인지도 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일단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결론이 나는 데까지. 일단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내부적으로 아직 확인할 게 많다는 입장인데요. 이 사고가 국민의 당이라는 어떤 사업장에서 나왔지만 이 내부적으로 아직 확인할 게 많다는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네. 결론을 내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한 분들의 이 계약 관계도 지금 복잡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발전기가 사망 사고 원인인지도 아직 사실 규명도 확실하게 되지 네.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또 여기에 재선 정국과 지금 얽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 결론이 나오려면 조금 오래 걸릴 거라는 예상도 있지만은 안철수 후보로서는 실제로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느 때에 따라서 사실 정치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좀 리스크에 직면을 했다 이런 분석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또 추가가 되는 이게 나오는 얘기가 버스 업체가 허가 없이 좀 차를 개조를 했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 더 나오는 얘기가 이 바로 불법 개조 문제입니다. 네. 이 기사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버스 업체가 허가 없이 차량을 개조했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실제로 이 버스를 조회해 보니까 차량 개조 등에 대해서 허가 없이 버스가 개조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사고 전에 일부 이제 실제로 버스 운전 기사들이 환기가 안 돼서 머리가 아프다 이런 의견을 냈던 것으로도 확인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에 관련돼서는 교육 같은 것은 지금 전혀 없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버스를 개조한 업체도 이게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까지 지금 전해지는 걸 보니까 네. 그동안 이게 좀 답습이 됐던 업계의 좀 불법적인 관행이 지금 수면 위로 다시 드러난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좀 조사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중대재해법에 좀 적용이 될지 여부는 추후 이제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 조사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번 사안이 확실히 안철수 후보한테 좀 악재인 것만은 맞아 보입니다. 다음 아이템, 이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번 아이템, 이재명 대 윤석열. 더 거세진 여야 네거티브입니다. 이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 후보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 이 선언이 또 무색해지게 여야 간 네거티브 공방이 한층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왜 자꾸 마스크를 벗느냐라고 겨냥을 했는데요. 어제 강남 거리 유세에서 한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저희가 이 얘기를 하면은 당시에 이제 이 후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 후보가 마스크를 벗고 연설을 하고 있는 점을 직접적으로 겨냥을 했는데요. 실제로 윤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출정식을 비롯해서 이후에 대전, 대구, 부산 유세에서 연단에 서서 연설을 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마이크를 쥔 채로 연설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점을 이 후보가 겨냥하고 나선 셈이고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거나 악수를 할 때는 끼고 있었지만 이렇게 마이크를 잡을 때는 마스크를 벗는 모습이었고요. 이 후보 그래서 오늘도 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저도 누구처럼 마스크를 벗고 싶은데 저는 그럴 수 없겠죠. 라면서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작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큰 규칙을 어길 수 있다. 라는 이런 공세를 이어갔고요. 이 진보 성향의 한 시민단체는 윤 후보가 상습적으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있다라면서 경찰에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연설할 때 마스크를 벗는 게 방역수칙 위반이었었어요? 네, 일단 원칙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2m 거리 두기가 된다면 마스크를 벗어도 방역수칙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연설을 할 때 2m 거리 두기가 떨어져 있다면 마스크 벗어도 위반이 아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건데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유세 현장을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2m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맞아요. 종종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게다가 마스크뿐 아니라 인원도 문제인데요. 저희 지금 방역 당국이 300명 이상의 이런 행사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50명이 넘어가면 모두 다 접종 완료자로 구성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유세 현장에서는 누군가 접종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요. 몇 명이 모였는지도 확인하지 않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방역당국에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 방역당국 입장은 선거 유세 현장에선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 유세는 워낙 다양한 현장들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방역 수칙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전에 참가자를 확정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 적용되는 예이고 아마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동 중의 유세 부분이나 이런 데서는 이 모임 규모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적용하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유세 현장이라는 건 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규모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없다라는 이런 설명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방역 수칙 위반이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고 네. 이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 나오자 오늘은 방역 당국이 관련해서 인원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연설을 할 경우에 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자체가 판단을 했을 때 만약에 부과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부과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손 반장은 각 당의 유세 현장에서도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은영미 위원님. 지금 글쎄요. 이제 어제랑 오늘이랑 이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기로는 지금 공을 지자체로 넘겼어요. 지자체가 이 할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전국의 지자체장들 다 저마다 소속이 있습니다. 여야 소속이 대부분 있거든요. 무소속은 별로 없어요. 그럼 결국 또 여야 대결로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방역 당국이 이거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지 지자체로 넘기는 건 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자체별로 물론 방역 지침이 조금씩 이제 적용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쪽 주민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이처럼 선거 유세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후보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지역에 가서는 마스크 벗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써도 벗으면 안 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바에는 아예 가이드라인을 이런 이의 제기도 있고 하니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아예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낫죠. 예를 들어서 아예 마스크를 쓰고 하라든가 아니면은 연단이 있을 경우에만 연단이 있고 청중과의 거리가 2m를 넘을 경우에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든가. 구체적으로.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면 좋죠. 안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는 자기는 마스크 안 쓰고 연설을 하고 싶겠습니까? 후보마다 이렇게 해도 되느니 안 되느니 가지고 이렇게 설왕설래 할 때는 지자체에다가 그걸 넘기지 말고 결정 권한을 넘기지 말고 방역 당국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준다면 훨씬 더 앞으로 선거운동하는데 이런 잡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좀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거 때라서 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여야 네거티브가 지금 선거가 다가올수록 갈수록 더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민주당에서 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죠. 김건희 씨의 외모에 대해서 이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 전 이 모 가수가 발표한 신곡 네.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을 두고서 김건희 씨 외모 비하 노래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를 두고 민주당 선대위 이경 대변인이 이렇게 위대한 음악가에 비유해줬다는 건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다. 솔직히 김건희 씨가 성형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성형한 건 예쁘다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민주당이 이제 여성에 대한 외모 품평까지 하면서 선거에 임하는 거냐. 이성을 찾으라고 일갈 했는데요. 이후에 이경 대변인이 성형은 당당한 선택이라고 재반박을 했지만 네. 당 내에서도 경고가 나왔습니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대변인들을 향해서 과도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상대 후보와 당을 공격하는 언사가 있어선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는 말을 써달라.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면 인사조치가 불가피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이 네거티브 끝에 지금 외모 이 평가까지 나온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렇게 좀 도를 넘었다고 얘기를 할까요? 지금 이런 상황 민주당에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국민의당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에 소속이 되어 있었던 이한상 교수가 올린 SNS 글이 논란이 됐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의 유세차 차량 사고 사진을 올리면서 이 쓰러져 있는 사진과 함께 탑승자 두 분이 경미한 타박상만 입어서 정말 천만다행이다. 그러면서 뭘 해도 안 된다는 게 이런 거죠. 서서히 침몰한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사고를 이렇게 조롱하는 건 부적절하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길 바란다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온라인에서도 이 글이 논란이 됐고 결국에 이 교수 이 글을 삭제했습니다만 당은 이 인사를 해촉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이 타당의 사고를 조롱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엄중 지시를 내린 상황입니다. 네, 일단 뭐 여야 양쪽 다 지도부가 나서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 자제를 얘기를 하니까 좀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저기 네거티브 얘기를 좀 해봤는데 네거티브는 말실수랑은 좀 다릅니다. 이 네거티브 말고 말실수도 있죠. 이재명 후보가 이 택시업계 종사자를 만난 자리에서 한 이 발언이 또 이 논란이 되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하다 안 되면 마지막으로 가는 게 택시다라는 발언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70년, 60년대에 탄광기를 어려웠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그래도 보수가 좀 낮기 때문에 지탱했습니다. 택시는 다 떠난 문제, 이제는 없습니다.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도시의 탄광이다, 이게. 예. 일자리 얻다 하다 이제 마지막 가는 게 택시인데 요즘 그 길도 거의 막혀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모두에게 힘겨운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 점을 제가 충분히 감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택시업계를 도시의 탄광이라고 비유를 하면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이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직업의 기천이 어디 있으며 택시업계가 탄광과 어떤 유사한 점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재명의 이런 인식을 좀 교정해줬으면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장순칠 부대변인은 이재명의 직업에 대한 천박한 인식은 고치기 힘든 고질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힘 비판에 맥락을 무시한 비판이라고 오히려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앞서 보셨다시피 도시의 탄광이다. 탄광 발언은 사실 택시업계 회장이 먼저 꺼낸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대위에서는 먼저 이런 단체 회장이 탄광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들은 고수익이었다. 택시는 이제 다 떠나고 없다라고 호소하는 이런 발언을 이 후보가 받아서 공감하는 표현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거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말꼬리를 잡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 이 같이 말하던 이 상대방 얘기를 좀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이 나온 발언이긴 합니다. 하지만 또 이 발언을 놓고 보면 분명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이 맞습니다. 이런 걸 보고 이 말실수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약간 정색하고 이준석 대표가 좀 비판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도 이 선거 유세한 걸 두고 지금 약간 도마에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산 유세 현장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 화물 차량을 타고 골목길 곳곳에 유세를 다녔는데요. 네. 이렇게 화물차 뒤에서 타고 유세 현장을 다니는 이런 이준석 대표의 모습을 보고 한 시민이
이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며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 차량을 본인의 SNS에 직접 올리면서 골목길 곳곳을 다닐 거다라고 직접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일단 현행법에 따르면 이런 화물 차량 뒤 짐칸에 사람을 타고 돌아다니는 거는 불법입니다. 과태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안인데요. 네. 그런데 선거 차량으로 개조된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부과금, 범칙금 부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선거 유세하면은 이런 차량 위에 사람들이 서서 다니는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금 이런 형태의 선거 운동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서는 이런 차량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라도 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이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근데 이 밤 사이에 국민의힘에선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한 비서관이 네.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이 같은 혐의가 경찰에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네. 일단 해당 비서관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자신이 근무하던 의원실에는 직접 요청을 해서 면직 처리가 됐고요. 국민의힘 선대본도 이 해당 인사를 해촉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경찰에 넘어간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사건이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이 해당 인사는 사실 무근을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아직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유죄다 무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대선을 앞두고 좀 조심을 해야 될 시기에 좀 이런 좋지 않은 얘기가 들려오는 것만은 좀 사실인데, 이 여야 두 후보 상당히 지금 네거티브, 말실수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저희가 심상정 후보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겠죠. 심상정 후보, 요즘에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타깃인가 봐요. 굉장히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심 후보 노동 행보를 이어가면서 진짜 진보는 내가 진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심 후보는 이 후보를 거세게 비판하면서 차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화면으로 보시죠. 이재명 후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한다면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실용을 앞세워서 윤석열 후보와 지금 보수 경쟁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국민의힘 정책이 옳았다면은 정권 교체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보수로 가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보수로 가고 있다. 이재명의 실용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재벌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등 이 후보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부산, 대구에 가면 박정희를 찾고 목포, 호남에 오면 김대중을 찾는 것이 이게 실용이냐라면서 최근 실용주의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이 후보 행보를 좀 비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이 심상정 후보 본인의 정체성을 좀 더 확고히하는 그런 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이 저희가 네거티브하는 말실수한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네거티브 말실수만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 적폐 수사 발언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좀 날을 세우고 있어요, 김현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이 적폐 수사 관련해서요 서로 굉장히 가격한 언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공격을 하면 윤석열 후보가 정면으로 받아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이재명 후보의 발언부터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사적 보복이 아니라 나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행동하고 실천할 유능한 존재들이 필요합니다. 3월 9일은 이재명을 뽑느냐 윤석열을 뽑느냐가 결정되는 날이 아닙니다. 정치 보복이 난무하는 정쟁의 시대로 되돌아갈 것이냐, 통합으로 성장과 발전의 길을 갈 것이냐가 결정됩니다. 이재명의 운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네, 그리고 이 적폐 수사 논란에 대해서 한 명 더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입니다. 곽 대변인 이 윤석열 후보 당시 검사 시절에 이 윤석열 후보의 수사로 가족이 만신창이가 됐다면서 좀 억울함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곽 대변인 고 노무현 대통령의 딸 노정현 씨의 딸이고요. 윤석열 후보가 당시 대검 중수부 과장으로서 노정현 씨의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를 했었는데 당시 뭐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다만 이제 이때 수사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이 과정에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네. 이에 문제가 되는 좀 어떤 증거들도 본인이 직접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요. 추후에 관련 자료를 조금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지금 세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이러한 공격에 굉장히 뭐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입니다. 굉장히 강도 높게, 수위 높게 비판 발언을 내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 편 가릴 거 없이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한다고 합디다. 정치 보복을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이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 파시스트들 아시죠? 자기가 진 죄 남한테 덮어씌우고 짓지도 않은 죄 만들어서 선동하고 이게 원래 파시스트들 그하고 또 비슷한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이게. 네, 지금 선거가 좀 깊어간다고 할까요? 서로 이 공격하고 물러서지도 않는 이 그런 모습인 건데 이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어제 저희가 다룬 얘기 중에 하나가 윤석열 후보가 달라졌어요입니다. 좀 액션도 커지고요. 이 뭐 표정도 좀 훨씬 좀 자연스러워지고 했었었는데 이런 윤석열 후보를 또 민주당에서 비판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유세 현장에서 윤석열 후보의 이 어퍼컷 동작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었다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죠.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 윤석열 후보의 이 포즈를 주고 조금 이제 정치 보복을 상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징성준 의원의 발언인데요. 이 윤석열 후보의 어퍼컷 세레머니에 대해서 이게 문재인 정부의 한 방 먹이겠다 이런 어떤 좀 상징이 좀 해석이 가능한 포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해석을 내놨는데 연이은 이제 선거 유세에서 윤석열 후보의 저 어퍼컷 세레머니가 좀 어떤 윤석열 후보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를 잡으니까 민주당에서 약간 견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은영미 위원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진성준 의원이 얘기하기를 어퍼컷 세레머니가 정치 보복의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얘기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원래는 히딩크 감독이 선수들이 골 넣을 때 그 세레머니잖아요. 그걸 알면은 저런 얘기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데 이제 그걸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는 보고 싶은 대로 이제 보이는 법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 발언을 했으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 저 행동을 보면은 좀 위협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 히딩크의 세레머니라는 측면에서는 좀 그거는 좀 과한 발언이라고 보고 제가 보기에 요즘 그 영상이 재밌다 젊은 층에서는 뭐 이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응원단장 같다 이러니까 아까 김용 기자가 말했듯이 좀 인기 있는 영상이 퍼져나가는 걸 좀 제동을 걸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한 발언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순서 저희 프레스룸에 온다입니다. 프레스룸에 온다 뭐지?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저희 프레스룸 기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 프레스룸이 간다가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안 가고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사실 편집 과정 없이 있는 그대로 좀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직접 모셨는데 이 모신 분 바로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인데요. 영상 잠깐 보고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여론조사, 국민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누가 후보가 되든 서로의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또 여론조사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하도 주변에서 단일화 얘기가 많이 나오니 내가 선제적으로 제안해 본다라는 상식선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그 이유를 가진 단일화라고 한다면은
또는 진정성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통 큰 단일화가 필요합니다. 정권 교체를 이룰 가장 확실하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완주한다는 목표와 배치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퇴를 요구하는 협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제안한 이후에 지금도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후보께서 말씀하셔야죠.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니 내가 나오는데 왜 영상은 다 엄한 사람들이 나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 나오시면 단일화 문제를 좀 꼼꼼하게 여쭤보려고 좀 벼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도직입적으로 이 첫 번째 질문부터 이 말씀 여쭤보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국민의당에선 물밑대화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밑대화 있나요?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네. 의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 의견이 최종적으로 접근된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제 어차피 정권 교체라고 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우리가 잘 받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안 후보께서 참 훌륭한 능력과 품성을 네. 가지신 지도자시니까 아름다운 선택을 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가 좀 오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물밑대화가 있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인데 어제 뭐 저희도 앞서서 좀 다루긴 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랑 안철수 후보 이 둘이 만났잖아요. 직접 독대 20분 동안 아무 사람도 없이 이 독대 이후에 단일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보시나요? 원래 그 윤석열 후보 일정 중에 사실 조문 일정이 없었는데 네. 내부에서 의논한 결과 조문을 가시는 것이 그 당연한 도리고 또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기대할 것이다 하는 나름의 그런 내부의 의견이 모아져서 일정을 네. 별도로 만들어서 조문을 하게 되었고요. 돌아가신 분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중상을 당하신 분들도 얼마나 큰 고통이 가족들과 본력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분들에 대한 마음도 사실은 뭐 다른 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 입장에서는 유족들에게 전하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 아울러서 또 이게 안 후보께서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이 크실 텐데 그렇죠. 그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 또한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의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동지적 의식의 발로다 뭐 이런 판단을 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랬더니 또 이재명 후보도 뭐 저는 물타기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물타기다. 진정성이 담긴 것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그렇게 조금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네. 국민들 보기에 진중한 후보인가. 그래도 좀 여당의 후보 같으면 조금 이게 좀 그보다는 좀 더 진심이 담긴 행동이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들은 진정성을 담아서 사실은 그런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네.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진정성이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없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정권 교체 여론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이 최소한의 예의로 단일화에 있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뭐 김종인 이제 뭐 바깥으로 이제 선대위 밖으로 나가시긴 했습니다만 김종인 전 위원장도 얘기를 하는 게 국민의힘이 단일화 의지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벌써부터 사실은 외부에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네.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당초부터 네. 그 야권 통합이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 왔고 네.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각자 레이스를 하는 것이고 특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싶었을 테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처음에 조금 이게 여건이 뭐 성숙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는 여건이 성숙할 만큼 다 성숙한 시점에 와 있고요.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세상 살다 보면 꼭 뜻하지 않은 일도 생기긴 하는데 좀 뜻하지 않은 결과가 생겨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 참 많이 마음이 무거우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또 좋은 이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안철수 후보도 나름의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국민적 지지를 받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도 아닐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다만 그분이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 행보를 했던 것을 보면 아름다운 선택을 늘 해오셨던 분이다. 저는 네.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이번에도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실 것이라고 나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 대표께서는 사실 이 대선 초기부터 생각하기를 야권 단일화가 필요하다라고 난 생각을 해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내부적으로 계속 그런 의견들을 내부적으로 공감해 왔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예. 이준석 대표는 처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꾸준하게 반대 의견을 내고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센 목소리로.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그 뭐 모션, 행동, 발언 같은 것 때로는 전략적 판단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좀 보셔도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너무 그렇게 때로는 이게 뭐 이 네. 성동격서 이런 작전도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이 약간 반대, 이 센 발언은 약간 전략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뭐 이런. 꼭 그렇게 본인에게 제가 물어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네. 저희 당 전체의 큰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 국민 경선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사실 뭐 받을 수 없다라는 뭐 사실상의 거절 입장을 지금 내놓으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누가 보더라도 사실 지금 오늘 나온 그 뭐 MBS 등가의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거의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5배 정도 여론조사의 차이가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여론조사 경선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고요. 또 예의도 아닐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또 나중에 이게 후보가 단일화돼서 야권이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름다운 화합, 이 화학적 결합을 이루려고 하면 오히려 통 큰 모습이 훨씬 더 좋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도 그다음 정치적 미래를 모색하는 데서도 오히려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충고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게 아름다운 단일화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제안, 여론조사 경선, 그런 방식의 여론조사 경선은 가능성이 0%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도 맞지도 않고요. 예, 그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보고 차이가 나도 이렇게 많이 다른데 그건 네. 아닌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께서도 뭐 그런 점들을 나름 고민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요. 네. 어떻든 이분들 아직도 연령이 그렇게 높으신 분도 아니시고 제가 이 중학교 3년 선배 되니까 저보다 3살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예, 부산 중앙중학교라는 네. 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중학교 3년 선배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저보다 나이도 3살을 적으시고 네. 또 미래가 여러 가지 창창에 열려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큰 틀의 행보를 하시면 국민들의 사랑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일화 얘기는 좀 자세히 여쭤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나온 이 여론조사,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이 한길리서치의 조사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 윤석열 후보가 42.4%가 나오고 이재명 후보가 41.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뭐 7.2%, 심상정 후보가 2% 나왔는데 지금 뭐 양강 구도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를 보면 정말 초박빙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제3자 입장으로 약간 떨어져서 보면은 지금 뭐 여당 후보, 야당 후보 할 거 없이 굉장히 큰 이슈가 많이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박빙.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 여론조사가 사실은 뭐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들이 할 때마다 너무 차이가 많아서요. 같은 날을 조사를 했는데도 결과가 어떤 이쪽이 이기는 결과까지 나오니까 그것 별로 신뢰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제가 국회의원 선거를 4번 그리고 광역시장 선거를 2번, 재선거만 6번 치렀고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참여한 게 지금 3번째니까 선거를 9번이나 치렀던 사람인데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그동안 선거를 쭉 치르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감이 있습니다. 제가 약간 목이 쉬었는데 네. 선거운동 때문에. 예, 전국을 지금 다니면서 지원 예술을 윤석열 후보가 했거든요.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계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전혀 그거는 상관없고 국민들께 허소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서울 지역에 돌면서 지원 예술을 하고 이 MBN과 약속 때문에 다시 철수해 와 있습니다만은 현장에서 느끼는 감이 있습니다. 뭐 9번 선거를 이제 치른 사람 같으면 필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장에서 이 느낌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예, 정권 교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매우 튼튼하고요.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V자를 그리면서 기어 이번 윤석열 부탁드린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손을 이렇게 표시해 줘 가시고요. 어떤 분들 차를 타고 가신 분들 그 눈을 맞춰서 이렇게 2번 이러면요. 이렇게 손을 들어줘 가시고요. 창문 내려서 네. 파이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길가 행인 가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젊은 분들의 경우에 많은데요. 같이 사진 찍자고 저하고 같이 사진 찍자 그러면서 네네. 그분들이 이렇게 포즈를 취해주세요. 이렇게 현장에서 느끼는 감은 국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그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잡히는지까지는 뭐 정밀한 분석이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한길 리서치 좀 전에 주셨는데 네. 한길 리서치가 조금 이렇게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만 네. 상당수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꽤 어떤 경우는 오차범위까지 벗어날 만큼 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마 국민은 전체의 흐름이 현장에서 느끼는 제 감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 뭐 여론조사 기관이 상당히 많고 그에 따라서 이 굉장히 뭐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것도 있고 많이 들쭉날쭉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의힘 내부에 싱크탱크가 있죠. 이 여론 여의도 연구소, 이 여연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연에서 굉장히 또 많은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선거 때 당 전략을 짜는데 굉장히 좀 큰 참고가 되는 이런 여론조사들일 텐데 이 내부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가장 좀 신경 써야 할 타겟층, 이 신경 써야 할 전략이 뭐라고 보세요? 저희들이 사실 평상시에는 일주일 단위로 여론조사를 하고 네. 요즘 선거철일 때는 한 2, 3일 단위로 아주 촘촘하게 여론조사를 네.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판세인지를 매일매일 그냥 읽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판세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전체 유사한데 네. 유독 이게 40대, 50대에 저희들이 약한 취약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차 잘 회복이 안 되는데 네. 40대, 50대가 저희들에게 매우 취약층이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게 지역 구도에 있어서는 네. 지난번 대선 때나 그 이전 대선 때보다 굉장히 많이 완화되었다.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선 후보 자체가 뭐 영남권 후보가 아니고요. 그리고 호남권 후보도 아니고 충청권 후보입니다. 충청 지역의 경우에 유력한 대선 후보로 나서기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예, 실제로 뭐 JP 같은 경우에 있습니다. 유력했다가 좀 어려웠던 것이고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1위로 나타나고 있는 정도의 유력한 후보가 되어 계신데 충청권 출신이란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지역 구도 면에 있어서 많이 완화되었다는 것이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충청권이 그동안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했던 지역으로서 그렇죠. 많이 작동을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지역 구도를 전체로 본다 해도 그렇게 저희들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 특히 이제 저희들에게 지역적으로 보면 호남 지역이 그동안 어려운데 많은 공을 들였고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뭐 가서 큰절하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 호남 지역 그동안 이제 민주화의 성지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었는데 네. 저도 호남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호남 지역에 사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화의 성지 그거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냐. 경제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이번에 윤석열 후보도 이번 며칠 전 어저께인가 가서 왜 여기에 대형 쇼핑몰이 없느냐. 왜 GDP가 GRDP가 네. 광주가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냐라고 지적을 했던 것처럼 알고 보니까 꼴찌는 아니긴 했습니다. 꼴찌에서 거의 가까운 거죠. 뭐 네. 15등인가 뭐 17개 중에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전체로 보면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그 민심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들이 호남 지역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발전책들을 제시할 때가 됐고 그런 면에서는 지역세 같은 것은 그렇게 이번에 크게 작용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4050 연령대로 보면 4050 그리고 뭐 지역적인 건 오히려 이 역대 다른 대선들보다는 좀 완화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내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사실 지금 이 한 4시 한 13분쯤 됐습니다. 근데 얘 조금 뒤져 4시 반에 윤석열 후보가 드디어 유승민 전 의원이랑 만납니다. 근데 이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사실 이준석 대표랑 윤석열 후보가 정말 최악의 갈등 상황으로 치달았을 때 중간에서 정말 혁혁하게 이 정말 다리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셨었잖아요. 이번에 유승민 전 의원과의 이 만남에서도 좀 역할을 좀 하셨을까요?
주변에 이제 당내 갈등이 생길 때마다 저보고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그런 특히 이제 그 네. 기자분들께서 네. 기자분들은 뉴스가 빨리 신속하게 보도돼야 되니까 방향이 틀려서도 안 되고 저한테 여쭤보실 때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마무리됐다고 말씀드릴 네. 때 아무 말씀도 안 될 때가 있는데요. 네. 제가 마무리되었다고 말씀드린 건 보통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다 마무리돼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 근거 없이 말씀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그런 네. 것이고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도 그 윤석열 후보하고 만난 직후에 네. 두 분이 회동한 직후에 또 그 다음 날 삐그덕거렸지 않습니까? 뭐 굉장히 좀 이게 좀 이상하게 이게 에스컬레이팅 되었는데 그것도 다 마무리 바로 끝나라고 그 다음 날 다 마무리 다 했습니다. 고생하셨겠어요. 근데 뭐 다 홍준표 후보 같은 분도 큰 그릇이기 때문에 그 뭐 한 번의 해프닝 가지고 그렇게 뭐 이럴 일은 아니니까 그렇고요. 그 문제도 잘 마무리되었고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도 그동안 네. 공을 좀 많이 들였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을 들였죠. 특히 이제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유의동 의원을 지금 모셨는데요. 네네. 저하고 매일 만나서 이제 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거든요. 요즘 이제 선거철입니다만 선거철 이전에는 매일 아침에 한 번씩 만납니다. 그래서 유승민 대표에 대한 얘기들도 간접적으로 전달도 하고 네. 저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명절 다음 날, 설날 다음 날은 제가 또 집으로 찾아갔었습니다. 집에 찾아가서 네. 마침 집에 안 계셔서 못 만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마음도 전달하고 본인 여러 가지 그 간접적으로 혹은 저한테 문자로 온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처음부터 본인이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뛰겠다 그랬고 백의종군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게 그냥 빈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빈말 잘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주 그렇죠. 고지고대로 가는 스타일, 네. 말 안 대로 가는 스타일인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그게 진심을 담은 것이었고 그동안 다만 침묵을 계속했던 이유는 아마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 자신의 여러 가지 개인적 사유 때문인 것이지 네. 다른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었던 거 아니다. 저는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고요. 뭐 잘 마무리될 겁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사실 좀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만 오늘 이제 만나잖아요. 그 만나기로 했다는 거는 어떤 역할을 좀 하겠다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유승민 전 의원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글쎄 본인하고 직접 얘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고서 뭐 전화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바쁘다 보니 깜빡해버려가지고 목이 쉴 만큼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랬는데 본인 의사는 확고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자신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뭐 어떤 분들은 무슨 직책을 맡느냐 그러는데 네. 직책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가령 지금 아직 많은 분들이 기억 못 하실 텐데요. 홍준표 후보가 무슨 예전에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 무슨 직책을 맡았는지 많은 국민들이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이거 뭐 돕고 있네라고 말을 짓고 있고요. 네. 최재형 지금 종로의 국회의원으로 후보로 나가 계십니다만은 네. 최재형 전 후보 같은 경우에도 무슨 직책을 맡았는지 국민들이 기억하지 못하시는데 돕고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근데 그 직책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그 마음으로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달리는 것이다. 유승민 대표는 그런 면에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도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진정성을 갖고 도울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사실 얘기 나누기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많습니다만 시간 제약이 있어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 국민의힘 이 김기현 원내대표님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조만간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모시고 얘기를 또 같이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